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12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 이제 두 번째 수업인데요. 이제 발전공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권 발전공학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자료가 한 페이지가 한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2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남아져 있는 시간이 1월 12일, 그리고 1월 19일, 1월 26일 3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주 안에 최대한 끝내고 나머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200문제 정도에 대한 것들을 키워드 정도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3권 발전공학이 목차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기본서 최신 발전공학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자료를 보시다 보면은 좀 발전공학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배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지만은 발전공학은 제가 봤을 땐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관연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요약되어 있는 문제들만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그때 가서 기본서를 거꾸로 보는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연력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이 안 켜져 있네. 연력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발전공학에 보시면 이제 뭐 기본적인 발전 방식부터 해가지고 뭐 수력, 화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연력학 부분이 나오는 게 먼저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순서를 다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책에서는 이제 수력 쪽이 먼저 나옵니다. 기본서에서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연력학이 나온 건 화력이나 복합화력이라든가 이런 발전기 부분, 그러니까 그 기력 발전 쪽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력학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연력학의 1법칙, 2법칙, 3법칙이 나오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방향성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연구반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그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당진 화력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이걸 좀 보시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11분 정도 될 겁니다. 시간 합하면은. 그래서 그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을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복합 발전,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지 오토바이를 타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평형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전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지 나머지 회전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응용되는지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발전기의 기본 원리 부분. 그래서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방식이라든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라든가 발전기 구조라든가 여자 방식이라든가 발전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발전기 구종자가 고종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뭐 터닝 기어라든가 레버레스 뭐 저기라든가 패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기 구조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수력 쪽에 가서는 기본적인 이제 뭐 여러분들 배우셨던 수력에 관련된 정력학, 동력학, 뭐 수력 쪽에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뭐 운영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조합 수조라든가 무구속 속도라든가 속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관연도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1월 10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이제 정전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수요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원자력 부분도 이제 하도 대두가 되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총론이나 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를 나눠주실 때 어떤 부분부터 해서 나눠주시는 게 좋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은 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발전공학까지 목차를 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발전공학의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뭔지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도 이런 순서대로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요.
발전공학에 대한 그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신 발전공학에 대한 목차를 스캔을 떴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발전공학 부분이 교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양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변전이라든가 변전공학 쪽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사서 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옛날 교재를 가지고 관연도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수강하는 이 기본반 부분에 대해서는 관연도 문제 부분을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1장 에너지 자원과 전력 해가지고 각종 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장 수력 발전의 개요해가지고 수력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장 수력학, 정력학, 동력학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4장 유량과 낙차.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연도 문제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5장 수력 설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6장 수차. 근데 수차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차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뭐 펠턴 수차하고 반동 수차로 나눠져 있고 수차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 그럼 키워드를 5글자를 말씀드렸죠. 수차의 종류 키워드 5글자 생각나시나요? 펠스, 사카러, 펠톤 수차, 충동 수차, 반동 수차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펠톤 수차, 펠스, 프란시스 수차, 사류 수차, 카플란 수차, 프로펠러 수차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나와 있는 답안지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기본서를 본다기보다는 답안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기본서를 가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출관이 어떻게 되는지 발전기, 조속기, 양수발전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7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기력발전이 나옵니다. 발전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단계입니다. 기력발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의 첫 번째 나오는 연력학과 관련된 화력발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사이클이 나오고요. 열 사이클에서는 랭킨 사이클, 그 다음에 카르노 사이클,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먼저 이제 카르노 사이클을 아셔야 되고, 그걸 랭킨 사이클로 바뀌어주고, 그게 재생, 재열해가지고, 사이클이 변환해주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재생 부분하고 재열 부분하고 TS 선도에서 곡선이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재생, 재열이 사이클상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지, 재열이라는 거는 보일러 안에 열을 다시 데워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열기가 보일러 안에 들어있습니다. 과열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림과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화력발전소의 종류 부분 나와 있고요. 자, 연력학입니다. 거꾸로 이제 연력학을 먼저 설명을 드렸죠. 연력학 온도, 압력, 열량 해가지고 엔트로피, 엔탈피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PV 선도, TS 선도, I 선도가 나옵니다. IS 선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가 뭐고 엔탈피가 뭔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준은 똑같습니다. 열량인데 열량을 절대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아니면 밑에 나눠줄 때 밑에 부분이 절대 온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온도를 가지고 같이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엔트로피, 엔탈피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그 교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이 사이클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아, 등온, 압축, 등온 팽창, 등압 팽창, 등온 압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통짜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 이제 습증기에서 그 다음에 과열증기로 가서 뭐 포화증기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임계 온도하고 임계 압력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열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내용을 좀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보일러가 있습니다. 뭐 집에 있는 뭐 귀뚜라미 보일러, 경동 보일러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보일러는 바로 화력발전소에 증기를 만들어내는 기기죠. 그래서 증기를 만들어내는 기기인데 그 보일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보일러의 물을 순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4개로 나눠져 가지고 뭐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리고 뭐 관류보일러, 뭐 복합순환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데 어떤 드럼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쓰느냐 아니면 물을 끓이지 않고도 아까 얘기했던 인계온도라든가 인계압력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어떤 뭐 포화수에서 습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열진기로 보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클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보일러의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보일러의 사이클인데 보일러의 안에 보시면은 열 사이클에 보시면은 뭐 급수펌프, 복수기, 뭐 급수펌프, 그다음에 보일러, 그다음에 과열기, 그다음에 제열기, 그다음에 뭐 터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사이클을 보실 때 과열기, 절탄기, 공기열기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열회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터빈에서 지금 일을 하고 남은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일러를 때우고 나온 이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그 여열을 회수하기 장치들이 있는데 여열 회수 장치를 애우실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키워드가 3글자였습니다. 여열 회수 장치 키워드 3글자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절공급. 절은 뭐죠? 절탄기, 이코노마이저, 공기열기, 급수 가열기. 급수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급수 가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절탄기가 있습니다. 절공급. 그래서 순서적으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왜? 절탄기 다음에 밑에 공기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급수 펌프가 있다. 예? 그리고 급수 펌프 밑에 급수 가열기가 있고 그 밑에 급수 펌프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절공급을 외워두셔야지만 나중에도 그 그림을 그리실 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기가 뭔지 절탄기가 뭔지 공기 열기가 뭔지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통풍장치, 집진장치 이런 것들은 이따가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다. 증기터빈. 아까는 기력발전이었죠. 화력발전이라고 했죠. 이제 화력발전인데 그 화력이라는 거는 불을 때운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때우는데 이제 증기터빈은 이제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 같은 건 열과 증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바튼 방식이나 타핑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죠. 뭐 터빈, 배기 추압, 복수 터빈 뭐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죠. 또 열병합 발전 배추복으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따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증기 터빈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거고요. 그런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거꾸로 돌아가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답안지부터 먼저 보시고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서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수기가 있습니다. 이제 복수기가 뭘 의미하는지. 예? 그 다음에 기타 화력 발전에서 내연력 발전, 디젤 기관 발전, 가스터빈 발전, 복합 사이클 발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력 발전이 나오는데 기력 발전 안에 이제 화력 발전이 이제 크게 보시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화력 발전 안에서 또 나와 주시는 게 뭐냐면은 가스터빈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복합 발전이라든가 열병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눠지는 겁니다. 화력 발전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병합 발전하고 복합 발전하고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열병합 발전은 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쓰여진다는 얘기고 그 복합 발전은 기력 발전 외에 뭐 MHD라든가 연료전지 같은 다른 발전 방식을 같이 사용한 게 복합 발전이라는 얘기죠. 뭐 가스터빈을 같이 이용을 했다든가 증기터빈하고 가스터빈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 발전이고요. 열병합 발전은 그런 건 아니죠. 열을 사용을 하는데 열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 단계가 틀려집니다. 열병합 발전의 효율이 몇 프로죠? 예. 이제 기력 발전의 효율은 몇 프로죠? 38에서 40% 정도 됩니다. 복합 발전의 효율은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화력 발전, 기력 발전 열효율이 38%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없어지는 50에서 60% 정도.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복합 발전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스팀 터빈하고 같이 사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올려주죠. 하지만 열효율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열병합 발전은 그 열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효율 자체는 발전소의 열효율 자체는 떨어집니다. 근데 열까지 합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87%까지 된다는 얘기죠.
전기에 대한 열효율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29%, 38%, 4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병합 발전 같은 경우는 일단 화력 발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력 발전은 한 38% 정도 된다. 열병합 발전은 그거보다 좀 떨어집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열을 쓰는데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29% 정도로 떨어지는데 나머지를 열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열로 환산하는 부분이 한 50 몇 프로, 57%, 50 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합하면 열효율이 한 80 몇 프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화력 발전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또 쓰는 거죠. 쓰다 보니까 열효율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열효율은 38%, 40%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40%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두시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을 그냥 보시면 아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원자력에 대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뭐 그때 얘기했죠. 고속중성자, 그다음에 저속중성자, 그다음에 열중성자로 이제 변해지는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가 있고요,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자라는 건 쪼갤 수 없는 단위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성자라는 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빈번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핵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핵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원료가 뭐냐? 그래서 천연 우라늄이냐, 농축 우라늄이냐? 해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저농축이냐 고농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천연은 아무래도 농축이 안 됐다 보니까 좀 핵 반응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자 기호라든가 뭐 UA235라든가 238이라든가 이런 기호들을 좀 더 애워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로가 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원자로 볼 때 이제 발전용 원자로가 어떻게 되냐. 그 중수를 사용하느냐, 경수를 사용하느냐, 또 가압을 사용하느냐, 비등수용을 사용하느냐. 에 따라서 원자로의 종류들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경수, 중수, 경수는 가벼운 물이라고 그랬죠. 중수는 무거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감속제라든가 뭐 냉각제라든가 반사제라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내용들을 차폐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콘크리트, 남, 물 등을 차폐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같이 연산을 해서 애워주셔야지만 됩니다. 해결료 주기 같은 경우. 해결료 주기도 좀 나왔었는데 재처리하고 이런 주기하는 부분이 좀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리는 해두실 필요는 있는데 뭐 빈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긴단노비 내주 해가지고 긴급정치 장치, 다중보호벽, 긴단노, 노심 냉각 장치, 뭐 비상 냉각 장치, 내진 설계, 뭐 주변에 대한 뭐 설계 해가지고 원자로에 대한 그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발전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MHD 발전, 그리고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그래서 IGCC, PFBC, CFBC. 가압, 유동층, 연소, 방식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 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운전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시운전이 아마 지금 설치 중이로만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발전에선 제가 보기에는 연료전지 발전 부분이 조금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풍력 발전, 해양에너지 발전, 파력 발전, 지열 발전, 연료전지 나왔죠. 그래서 연료전지라든가 핵융합 같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최신 경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ESS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연도 문제를 보시고 그림으로 항상 먼저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주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서 목차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속의 원리 베르누르의 정리, 토리첼리의 정리가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그래서 이게 수력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하천의 유량 측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하천과 유량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론 수력, P는 9.8 QH가 됨을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유효 낙차, 수차의 최대 출력, 아까 수차의 종류 뭐 이런 부분들도 뒤에 나올 겁니다. 유량곡선, 유량 누가곡선 이런 것들 이제 아까 그 기본서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기본서 내용을 거꾸로 보시라는 얘기죠. 이건 한번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넘어가고요. 조합수조가 뭔지, 서지탱크. 서지탱크 키워드가 뭐였죠? 네 글자? 예? 단차수제. 단은 뭐라고요? 단동형. 차는? 차동형. 수실형. 재수공형. 이게 안 나오면 답을 못 쓰신다고요. 여기 지금 조합수저의 역할과 종류를 설명하시고 종류 4가지를 설명을 못하면 답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조합수저 하면 단차수제가 나와야 된다고요. 딱. 바로.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죠. 이렇게 딱 넣고 답을 써야 되는데 기억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딱 보고. 그래서 최소한 키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훈련을 제가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왜? 키워드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셔야 되니까 최소한. 그래서 제가 자꾸 수업 시간 중간에 키워드들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수차의 종류 5가지. 뭐라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키워드 5글자 뭐였죠? 예, 펠스 사카로 나와주셔야 된다고요. 펠턴 수차, 프란시스 수차, 카프란 수차, 사르 수차, 프로펠러 수차. 이런 식으로만 외워주시면은 여기 수차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쓰실 때 유효 낙차 외워지는 방법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성 설명드렸죠? 충동 수차, 반동 수차. 예? 충동은 충격을 가한다 그랬죠? 펠턴 수차 하나만 됩니다. 반동은 눌러진다 그랬죠?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은 이제 전압차에서 물의 압력을 가지고 이제 눌러서 이게 돌려주는 거고, 고낙차 같은 경우는 눌러주기에는 이제 힘드니까 고낙차에 의해서 그 위치 에너지를 압력으로 쏴서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플란스차하고 프란시스차, 펠스 사카니까 얘가 조금 더 낙차가 좀 더 높겠죠? 얘가 그보다 좀 낙차가 낮겠죠? 그 두 개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순서적으로 딱 보면, 얘가 좀 더 낙차가 높구나. 얘는 고낙차, 중낙차, 전낙차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효율 같은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낙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은 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림이 있었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이 외우시게 되는 겁니다. 흡출관. 넘어갔네. 흡출관은 뭐라고요? 반동수차라고 먼저 나옵니다. 반동수차가 뭐라고요? 눌러준다고요. 눌러지다 보니까 눌러주는 그 물의 깊이가 이렇게 길어지면 좀 더 많이 눌러주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이게 짧아지면 안 되니까 흡출관은 이게 밑에 저수면까지 이렇게 그 물의 압력이 지속이 되게끔 눌러주는 그 힘이 지속이 되게끔 물을 이렇게 빼주는 드래프트 해주는 그 관을 길게 해준다고 그래서 흡출관이라고 그랬죠? 흡입해서 출력까지 나가는 관을 이렇게 좀 더 길게 연결해놨다. 그래서 흡출관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비테이션이 뭐죠? 예? 예. 기포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기포가 터진다라고. 먼저 캐비테이션.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물속에 이제 기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포가 지나가다가 물의 압력이 변화되는 곳에서 그 기포 부분이 터지면서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연력학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력학에서 포화수가 습증기로 갔다가 과일증기로 넘어가는, 습증기라는 건 증기죠. 바로 이제 기포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포가 포화수로 변하면서 어떤 그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는 뭔가 충격이 생기겠죠. 그때 이제 러너 같은 데 부딪히면서 부식이라든가 침식이 일어난다. 그걸 이제 캐비테이션이라는 얘기다. 그럼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압력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기압으로 유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얘가 뭐다.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뭐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다. 원인, 영향, 대책.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정의, 원인, 영향, 대책. 또는 정의,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대로 얘가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써주지는 못하니까 그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모서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임팩트 있으면서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단어로 자꾸 외워주시라고요. 정확 안 되면 키워드를 가지고 정의를 외워주시라고요, 막. 수차의 특이속도, 비속도, 이런 것들은 1km, 1m 해가지고, 그걸 똑같이 맞춰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특이속도하고 적용수차의 상관관계, 무구속 속도, 런어웨이 속도도 설명을 드렸고요.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발전기는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무구속 속도가 막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한 115%에서 120%에서 끊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발전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수차 발전기 같은 무구속 속도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무구속 속도는 몇 분에 견뎌줘야 된다? 1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 1분 아니면 1초입니다. 아니면 3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 2, 3. 이렇게 찍어보시면 됩니다. 수학 공식 하다 보면 -1 아니면 0 아니면 1. 이게 답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찍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되죠.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이니까 막 때린다는 얘기죠. 물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회전속도 결정 방법 이런 것들도 그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N은 P분의 H 의 2분의 1, 4분의 5 해가지고 계산하는 수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양수발전소 종류 해가지고 가변성 양수발전이라든가 일반 양수발전의 종류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 텐덤식, 가역식, 이런 것들 또 설명을 드렸죠. 축이 하나냐, 두 개냐, 양쪽이냐,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고요. 양수발전, 이따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발전기 쪽에서 이제 첨두부하용 발전기에 대한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개통운영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럼 첨두부하에 사용하느냐, 중간부하에 사용하느냐, 기저부하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틀려집니다. 기저부하에서는 연료비가 싼 걸 써야 되겠죠? 맨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쓰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하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좀 비싸도 빈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화력 발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첨두부하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화력 발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보통, 웜스타트 하더라도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콜드 스타트는 8시간 정도의 기동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중간부양으로 사용을 하고 첨두부양은 기동시간이 빠른 5분 안에 기동할 수 있는 양수발전이라든가 이런 수력발전들을 사용하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복합발전 쪽에서 이제 가스터빈 발전 등이 바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양수발전의 기동 방식법들도 설명드릴 거예요. 가변석 양수발전, 해수 양수발전, 유효낙차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조속기가 뭐냐? 속도를 조종하는 기기다. 그래서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책들도 보면 마법천자문 딱 제가 좀 요즘 보고 있는데 또 재밌어가지고 그 안에 손오공이 나와가지고 할 때 한자로 막 써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내용들도 요거 한자로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속도를 조종하는 기기, 변성기, 성질을 변환하는 기기, 그래서 변압기, 전압을 변압하는 기기, 변류기, 전류를 변환하는 기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그거에 대한 영어 부분까지 같이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률 나옵니다, 이제. 조종률하고 변동률하고 하면은, 이게 최대 부하분의 기준 부하인지, 평균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부하일 때냐, 아니면 전부하일 때느냐, 이런 식으로 틀려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제가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되면. 이제 화력발전에서, 요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송배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은 제가 그 요약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에 좀 발전공학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화진기, 과열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PV 선도에서 P가 뭔지, V가 뭔지, T가 뭔지, S가 뭔지 이런 것들. T는 절대 온도입니다. S는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예? 엔트로피, 엔탈피 이렇게 나눠지는데 P는 압력이겠고요. V는 부피겠죠.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캐비테이션 같은 것도 압력이 가게 되면 부피가 변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안에서는 어떤 온도 조건들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압력이 변하려면은 왜? 온도를 이용해가지고 증기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을 끓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돼야지 물이 끓죠. 그래서 그 끓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압력을 높게 들 것이냐. 그러면 밥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산에 가서 밥을 지으면 설익지 않습니까? 그처럼 얘들도 그런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만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엔탈피, 엔트로피가 뭔지,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뭔지. 1법칙은 뭐라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2법칙은 방향성에 대한 법칙.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맨 앞에 나옵니다. 먼저 이런 1법칙하고 2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포화진기, 과열진기, PV선도, TS선도, AS선도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력발전을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열 사이클과 종합 열효율을 미치는 뭐 인자 4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노 사이클, 랭킨 사이클, 재생 사이클, 제열 사이클이 나온다는 얘기죠. 카르노 사이클은 뭐죠?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모나게 나오죠. 네모나게. 예? 랭킨 사이클은 뭐죠? 정의가? 카르노 사이클을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열효율에 맞춰가지고 변환한 게 랭킨 사이클이라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변화가 됐으니까. 카르노에서 랭킹으로. 재생 사이클은 그 랭킹 사이클에서 이제 재생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생이 어디서 되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보일러가 있고 여기 과열기가 있고 여기 터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복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터빈 급수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터빈에서 나온 부분이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급수 펌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무슨 사이클? 여기서? 제열이죠. 왜? 보일러 안에서 열을 가해주니까. 열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번 들어가면 이제 제열 사이클이 2번, 처음에 이제 한 번만 올라가죠? 제열 사이클은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더 올라갑니다. 이제 2번 올라가는데 헷갈리시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끝에서 이렇게 보일러에서. 왜냐면 포화증기에서 이제 습증기에서 이제 과열증기로 포화증기에서 과열증기로 넘어가는 요 부분이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는데 제열을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여기 한 부분이 더 올라오는 겁니다. 뾰족한 게.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HP, LP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2번 삐쭉됐다. 그럼 밑에 여기 면적이 이렇게 2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재생이. 재생은 뭐죠? 급수 펌프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한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그림을 같이 매칭해서 애워주셔야지만 이게 좀 오래 갑니다. 처음에 저들도 이게 애우는 게 하나만 애우시는 게 아니라 같이 애워주셔야지만 이런 연력학 부분은 좀 도움이 되십니다. 제열 사이클의 열효율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이라는 건 결국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카르노 사이클의 면적 계산할 때도 이론적인 사이클이 이거다. 그러면 요 윗부분이 실제로 쓴 거고 요게 없어진 겁니다. 그럼 전체 분의 요걸 빼고 요게 효율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본이 뭐 밑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항상. 최대분의 평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분의 여기 쓴 부분, 그게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은 네모인데, 랭킹 사이클은 그 네모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튀어나온 거를 2번 더 튀어나오게 하면 이 빈 면적을 더 태워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이나 제열을 쓰는 겁니다, 지금. 중기터빈의 효율, 터빈실 효율, 이런 것들, 평균 출력, 종합효율, 전일효율, 종합효율, 뭐, 이런 실칙효율 나오는데, 규약효율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열효율이 어떻게 된다. 발전소의 효율이 얼마라고요?
38에서 40%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키워드로 외워주셔야 되면 되죠. 화력 발전일 경우. 근데 이제 복합 발전일 때는 어떻게 된다? 좀 더 올라가겠죠. 왜? 스팀 터빈에서 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 증기 터빈에서 다시 또 쓰니까요. 열효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48%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열병합 발전은 어떻게 되죠? 열을 먼저 쓰고 나서 증기를 만든다든가 하니까 에너지가 좀 줄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효율이 29%, 28%로 줄어든다. 하지만 그 열을 가지고 다시 쓰니까 전체적인 열효율은 한 80%대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열효율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중유 소비량이 어떻게 된다? 보일러 급수 순환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보일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고요. 보일러의 순환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리고 뭐가 있었죠? 이게 중요한데 보일러의 종류에서 관류 보일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복합순환식이 있었고요. 자연순환식이나 강제순환식은 드럼식입니다. 드럼식. 드럼을 이용한 거냐 아니면 관류 보일러를 이용했느냐. 드럼 보일러하고 관류 보일러를 비교를 하는데 순환 방식이 어떻게 됐냐. 물론 이제 그 실무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답안지는 그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따가 보여드리는 발전교육원의 자료들 보시면은 뭐 보일러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걸 다 쓰시기는 힘드니까 일단 기본적인 부분부터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드럼형 보일러가 관류식 보일러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의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 있는 순환 방식이 자연순환식이나 강제순환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열 사이클에 들어가는 기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계? 과열기. 보일러 위에 과열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습진기를 과열진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열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은 보일러 바깥에 과열기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과열기는 보일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저도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일러가 있고 여기 과열기나 제열기가 여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절탄기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여기 공기열기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혼돈이 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열 사이클을 보실 때는 보일러가 여기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거는 여기 있는 터빈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혼동이 되는 경우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 터빈을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열 사이클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보일러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보일러부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열 사이클에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죠. 여기서부터 기준을 그리냐 여기서부터 기준을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숫자를 붙일 때 혼돈이 되지 않게끔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책에서는 요 터빈을 기준으로 가지고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면 됩니다. 보일러를 기준으로 그릴 거냐? 어떤 책들은 답안지들 보면 다른 사람의 답안지들은 이제 보일러 기준으로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은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 해수 장치 설명드렸죠? 키워드 세 가지. 절공급,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과열기나 복수기가 열계통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럼 아까처럼 열 사이클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이제 보시면 되죠. 제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열기하고 과열기. 과열기는 뭐죠? 보일러에서 생긴 습진기를 과열진기로 만들어가지고 터빈 쪽으로 이제 보내지는 겁니다. 근데 터빈에서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어떤 그 온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도 떨어지겠죠? 그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워주는 겁니다.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통해서 터빈을 통하면 터빈에 이제 HP가 있고 LP가 있습니다. 이따 흐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HP로 들어갔던 부분이 여기서 안에서 돌고 나서 왜 이게 제열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다시 LP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흐름을 좀 동영상으로 보고 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복수기의 종류. 복수기도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수기 이제 콘덴서입니다. 예?
이따가 보시면은 복수기의 콘덴서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해수가 들어오죠. 해수가 들어와서 냉각 장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자동차의 라지에이터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 앞에 보시면 라지에이터 있어가지고 온도에서 뭐죠? 생긴 게 어떻게 해서 안에 냉각수가 들어있습니다. 냉각수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팬으로 돌려가지고 달리면서 식히죠. 근데 그거를 식히는 거를 공기로만 식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지나가면서 식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닷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발전소에서 나가는지 그런 단계들을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 복수기 밑으로 이제 바닷물이 지나가면서 냉각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발전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을 공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빼주는지 CWP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쿨링 워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CWP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열효율 향상 대책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향상 대책 키워드 먼저 뭐로 분리를 하죠? 키워드 첫 번째 세 글자 설, 개, 운. 설이 뭐죠? 설비, 개, 설계 방식, 운, 운영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라고요? 10글자 키워드 복, 싸, 열, 연, 싸, 담복, 소기적. 복사열연이 설비 측면에 대한 대책이고요. 싸담복이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 소기저가 운영 방법에 대한 대책. 그럼 한번 볼까요?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 사용증기의 고온고압화. 이제 나옵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열효율 부분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열사이클에서. 왜 복수기가 틀려진다고? 연락차가 크게 되면은, 연락차가 크게 된다는 건 뭐죠? 여기에 면적이 더 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면적이 더 크게 되면은 열효율이 높아지니까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해가지고 열효율을 크게 해주는 거. 사용증기의 고온고압화. 고온고압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제열이라든가 재생되는 그 면적들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연료연소법의 향상, 연소가스의 열효율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 싸담복이라고요. 싸담복 뭐라고요? 사이클 개선. 아까처럼 재생 사이클, 제열 사이클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면 되죠. 하나씩 더 넣어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단위기 용량 증대. 그럼 50메가와트짜리를 50만짜리를 80만, 800메가와트로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이 더 증가되겠죠. 2대 쓰는 것보다는 1대 쓰는 게 더 나으니까. 그 다음에 복합 사이클 채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이었다죠. 그죠? 그럼 운영법에 대한 대책. 소가 뭘까요? 손의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거죠. 기동정지 비용 절감. 저부하시 감압운전 실시지. 왜냐하면 복합 사이클 채용하게 되면요 변압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따 자료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를 쓰시나요? 연료비 절감이죠. 왜? 서 있을 때나 저속일 때는 엔진을 꺼버립니다. 우리는 서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계속 움직입니다.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서 있을 때도 그러니까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 10분당 뭐 1리터가 뭐 소선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 있을 때는 엔진을 꺼버립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서 있으면 엔진을 꺼버리고요. 안에 연료전지처럼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를 위해서 전기 모터를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전기 모터를 돌리니까 소음이 안 나니까 이게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거 소음을 내라고 또 얘기를 하는 방법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자동차 지나가면 소음 나니까 사람들이 다 조심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요. 미분탄 연소 방식 뭐라고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따가 저탄을 어떻게 하냐? 연료를 하얗게 해가지고 저탄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일로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는지 이따 내용을 또 보실 겁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로 옮기는 게 좀 편하겠죠. 옮길 때는 가루가 날리지 않게끔. 근데 이제 저장할 때는 또 빻아가지고 가루로 저장을 해야지 나중에 열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집진양치는 태우고 나온 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진이 있는데 그 분진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 두 가지가 뭐였지?
속스, 녹스죠. 속스는 S는 뭐죠? 황이죠. 녹스는 N은 질소죠. 예? 그럼 석탄의 안에는 황이 있습니다. 석탄을 태우다 보니까 그 황이 OX니까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속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공기 중에 80%가 질소라고 그랬죠. 그 공기가 타면서 또 녹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속스하고 녹스를 어떻게 없애는지 그걸 타랑이라고 얘기하죠. 타랑은 뭐냐? 황성분을 빼낸다 이거죠. 그게 이제 탈기가 되는 겁니다. 타랑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집진 장치는 그 분진을 모은다. 모을 집자죠. 분진을 모으는 게 집진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진 장치를 보시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스가 나오면 집진 장치를 먼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진 장치에서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타랑 장치를 거쳐가지고 스택, 연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설명드리는 게 요거 끝나고 나서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는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전체적인 걸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IGCC는 뭐라고요? 석탄을 가스화로 만드는 겁니다. 왜? 미분탄으로 만드는 것보다 가스로 만드니까 더 타기가 쉽지 않은 얘기죠. 석탄을 갈아가지고. 가압 유동상 연소 보일러는, 그 영어를 까먹었네. 프레셔라이즈인데, 요거를 해가지고 연소를 시키는데 이제 공기 중에 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돌려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압 유동상 연소 보일 같은 경우는 좀 큰 용량은 쓸 수는 없습니다. PFBC는. 용량이 커지기에는 좀 힘들고요. 근데 최근에는 용량을 좀 더 크게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밑에 이제 FD 팬으로 해가지고 불어 넣어줍니다. 근데 처음에 얘가 불이 붙을 때는 한 800도C 정도가 돼야지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중유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붙여놓고요. 일단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이런 석탄 가스화 발전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탑니다. 처음에 불 붙일 때만 중유를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타고 거기에다 석회 성분을 집어넣습니다. 석회 성분을 넣게 되면 아까 안에 있는 그런 속스라든가 이런 성분을 석회 성분이 뭐가 되죠? 석고석이 되면서 석고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떨어집니다. 그럼 밑에 떨어지면 그걸 바깥으로 빼냅니다. 이제 아니면 이제 또 위에 분진이 생기면 그걸 이제 또 빼내는 장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스터빈 같은 건 증기터빈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가스터빈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점화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불 붙죠? 바로 날아가죠? 가스터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스를 집어넣어서 태워주는 거죠. 복합 사이클은 뭐죠? 사이클이 여러 가지다라는 얘기죠. 열병합 발전 운전 방식이 모두가 별로 전기 모드, 열 모드 해가지고 1, 2, 3, 4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합 발전에서. 그런 것들을 열 추정 모드, 전기 추정 모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열병합 발전, 구역전기 사업자 이런 부분들이 다 열병합 발전들을 이용하죠. 조그만 발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병합 발전 쪽이 좀 많습니다. CES가 이제 구역전기 사업자입니다. 구역전기 사업자. 구역전기 사업자라는 게 뭐냐면 전기 사업자는 한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근데 별도의 추정을 해가지고 별도의 전기 사업자들을 줍니다. 그걸 이제 구역별로 나눠놔서 전기 사업자 준다고 해서 구역전기 사업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 회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은 이제 법률로 해가지고 나눠놓고 있는데 그런 발전 회사들이 한 20개 정도가 넘습니다.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주가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공단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도 보면 그런 공단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한국산업 단지공단처럼 이런 부분들이 열을 거기는 공급하기 위한 단지공단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옵니다. 발전기, 여러분들이 그 교재 4장의 발전기 쪽에 보시면 발전기 운전점에 대한 한계 곡선을 설명하시오. 이게 바로 이제 가능 출력 곡선을 설명하시오라는 얘기죠. 가능 출력 곡선 설명할 때는 뭐라고요? 위에는 뭐가 일어났다? 딱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위에가 지상, 밑에는 진상. 얘는 오버됐죠? 밑에는 언더죠? 과여자, 저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뭐라고요? 전기자. 여기는 회전자, 여기는 밑에는 고정자. 네, 그렇게.
밑에가 고정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위에가 회전하는 부분이고요. 뭐 날아가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고정돼 있으니까 밑에 있을 거고 이렇게 어떻게 연산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딱 연산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 좀 유리합니다. 요것도 제한값도 가능 출력 곡선이죠. 냉각 매체. 냉각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기 냉각 방식, 수소 냉각 방식, 수냉각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들. 원자력 발전. 아까 그처럼 비등수형, 가압수형, 가압 경수로, 그 다음에 중수로 이렇게 나왔죠. 이제 가압 경수로다 보니까 워터입니다. 워터 리액터. 거기다 중수는 어떻게 돼? 헤비 워터니까 PHWR이 되는 거죠. 저번에 설명드렸던 건 BWR. 그럼 비등수. 보일드 워터. 비등수 했다 이거죠.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보일링 워터 리액터. 워터 리액터다. 워터 리액터. 이게 프레셔인지 제가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고속, 패스트, 보일드, 리액터, 고속 증식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보일링인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사인자 공식이 또 있습니다. 열 중성자 원자로의 사인자 공식이 있고요. 아까 효율을 올려주기는,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올려주기 위한 네 가지 부분을 또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그럼 터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겠죠. 뭐 고정자가 있겠죠. 뭐 보일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건 NEPF 해가지고 열 중성자, 뭐 이용률, 뭐 PF 이렇게 외워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NEPF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N이 이제 효율이고요. E, P, F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여러분 교재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로 보호대책, 원자로 긴급정지장치, 해결료 주기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신발전, 에너지 저장 해가지고 아까 나와있던 여러 개의 챕터를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죠. 새로운 발전 방식.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새로운 발전 방식에서 연료전지라든가 해양 발전이라든가 지열 발전이라든가 파력 발전이라든가 조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태양열, 풍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신발전 및 에너지 저장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발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에너지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에너지 저장 장치 아까 그 기본서에서 나왔었죠? 18장에 그런 내용들을 문제 하나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풍차 출력가스 주석비, 뭐 MHD 발전, 연료전지 발전, 지열 발전 이런 거 살펴보시고요. 조력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소수력 발전, 에너지 저장의 구빈 조건, 에너지 저장 기술 방법. 이게 초전조 자기 에너지 저장 설비 나왔었죠. 초전조체를 이용해서 뭐 발전기를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변압기를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전동기를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케이블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래서 초전조체 케이블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송배전공학에서 지중선로의 용량 증대 방안이 뭐였죠? 예? 키워드 세 글자. 광극초,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지중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 하면은 지중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케이블을 깔았는데 어떻게 용량을 증대하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온도를 낮춰야지만 허용 전류가 더 커지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케이블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광극초를 무조건 외워주시라고요. 광극초,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그러면 가공송전선로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은 어떻게 되죠? 예? 거기도 케이블을 온도가 높은 케이블로 바꿔주면 되죠. 내열 온도가 높은 케이블로. 예? ACSR을 TACSR로 바꿔준다. 또는 스타샤로 바꿔준다. ACSR을 TACSR로 바꿔주면 1.5배 정도의 용량이 증가가 된다. 온도는 뭐 150도 정도로 올라간다. 근데 스타샤로 바꿔주면 210도에서 240도로 증가되면서 뭐 2배 이상의 온도가, 허용 전류가 증가된다. 근데 값은 또 2배가 또 증가한다 이거죠. 그만큼. 거기에 뭐 어떤 케이블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또 봐주시면 되고요. 양수 발전 시스템 나오고요. 플라이힐, 전력 저장 장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한번 연구반 때 여러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요걸 한번 대세김질 하시라는 얘기죠. 왜? 지금 그 아까 기본서 때 설명드렸던 그거를 4가지 정도의 챕터로 나누는 겁니다. 수력 쪽하고, 그 다음 화력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열병합 같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신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어떻게 돼 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연력학, 화력발전, 복합발전, 발전기, 수력, 원자력 이렇게 나눠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공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력학이라는 걸 좀 먼저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더라. 연력학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화력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화력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복합발전, 열병합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기본적인 사이클을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쪽으로 들어가서 발전기의 보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 이제 수력이라든가 원자력 쪽으로 같이 넘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 순서대로 배치를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총론, 기타 부분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요 순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따가 조금 이따 이런 발전소의 운전 원리에 대한 동영상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대략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이런 뭐 보일러다. 자연순환 보일러, 강제순환 보일러, 관리 보일러 나오죠. 그 다음 복합순환 방식도 있습니다. 교재에는. 근데 3가지로 분류를 하라고 돼 있죠. 보일러 종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초인계야, 드럼형 보일러 이렇게 나오고 통풍 장치는 어떻게 된다? 아까 설명이 드렸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물의 비등이 어떻게 되고 뭐 BS 구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죠. 자연순환 보일러는 어떻게 되고 관리 보일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기가 힘드니까 관리 보일러 같은 건 드럼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관리 보일러 개통도는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초인계압. 이런 식으로. 인계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인계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초인계압은 그거를 더 세게 해준다는 얘기죠, 세게. 슈퍼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슈퍼. 울트라. 막 이렇게 나오죠, 초. 예? 이런 것들을 아인계압 이상의 압력을 초인계압, 슈퍼 크리티컬. 슈퍼 크리티컬. 크리티컬은 이제 어떤 그 특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슈퍼 크리티컬 프레시오가 되겠죠. 그래서 초인계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왜?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때 이런 자료들을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연력학 부분을 설명드릴 때 먼저 이제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왜? 이게 그 장수가 몇 장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화력 발전으로 또 들어가고 복합 열병합 발전. 잘하면 이제 발전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전기가 다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열병합까지 끝나게 될지 발전기가 들어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병합까지는 일단 끝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수력 원자력하고 나머지 총론 기타를 하든가 아니면은 요걸 좀 빨리 끝내서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장수는 많은데 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요약을 해드리는 게 1월 26일 날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요약해놓고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보시면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자꾸 중요도가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게끔 얘기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동영상 보시면서 연력학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